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평생 강단을 지키시면서 우리나라 경제학 발전에 애써오시고 특히 사회 변천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재언을 해오신 원로 경제학자이신 최호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 박사님께서는 1979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신 이후에 현재는 학술원 원로 회원으로서 고일이 넘기신 그 연세에도 왕성한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최호진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 근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년 퇴직했다고 하지만 정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관계하는 무슨 대학에 우선 그 계속해서 대학원에서는 강의를 해주고요. 네, 또 뭐 내가 관계하는 그 한국경제학회 네, 거기도 오랫동안 내 회장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내 명예회장으로 있고 또 학술원에 또 내가 54년서부터 발족 당시부터 쭉 지금 회원인데 이제는 또 원로 회원이라는 뭐 이름으로 거기도 나가고 있고 네. 또 뭐 경제관계 신문사에서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또 매일경제신문사에 상임고문으로 네. 좀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고희를 넘기셨다는데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시거든요. 평소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나 쭉 이렇게 하시는 무슨 운동이라든가 이런 비결이 있으신지요? 난 뭐 일생을 바쁘게 뛰어서 그런지 무슨 이 운동 뭐 이런 여가를 못 가져봤습니다. 그저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인데 되게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50년대만 하더라도 해방 후 사람들이 부족해서 대학원 강의를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 했어요. 일곱 대학인가 모아가지고선 집에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못 가져보고 뭐 그래서 운동 같은 건 뭐 할 자가 없었고 단지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어디 원인이냐 보니까 소식 같아요. 네.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맞는지 난 모르겠지만 네. 내가 아침을 안 먹거든요. 네. 그냥 뭐 주스 한 잔 먹고 나왔는데 점심 달게 먹고 저녁도 조금 먹고 네.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말이 맞나 보죠. 이제 그 일은 많이 하고 식사는 조금 해라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또 어떤 사람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침 안 드시는지는 오래되셨습니까? 내가 학생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방을 하나 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침대를 갖다 놓고 아주 거기서 내가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밤 뭐 늦도록 책 읽고 글 쓰고 그러니까 뭐 불규칙했지 잠자는 게 2시에도 네. 자고 3시에도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입이 깔깔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차 한 잔을 먹는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0년도 넘은 습관이시군요. 그렇죠. 내가 네. 38년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1938년 그리고 50 년이 40년대에 되셨군요. 벌써 먼저 대학원 50년이 연구실 되셨어요. 생활. 네. 네. 이 제6공화국의 출범에 원로 학자로서 많은 감회가 있으시라고 느낍니다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마 참 민주화라는 게 어려운가 봐요. 네. 국가하고 정부하고 구별하는데 40몇 년이 걸렸으니까 뭐 더 말할 게 없지 뭐. 네. 여태 반정부는 반국가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하고 국가를 구별을 못했지. 네.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당국도 그걸 구별하는 거 같고, 검찰, 경찰도 구별하는 거 같고 하니까 얼마나 이 민주화가 어렵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난 느낍니다. 네. 이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최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 민주화라는 게 결국 이 주인이 이 백성들이 다 주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네. 그 주권 뭐 재민다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정치가 그 동안에 부재했다. 통치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었다. 근데 정치가 민주화를 이제 한다 보니까 따라서 경제도 민주화가 되죠. 그뭐 표례에 관한 게 있으니까. 근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난 두 가지 요소를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경제 주체인 개인 또는 집단 이제 이 사회가 이 산업화에 되어가면 각계각층 자꾸 그게 이제 다원화하고 다양화되는데 네. 그 다원화된 그 계층 거기에 모두 집단이 또 그렇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집단들이 제각기 그 자기들의 의사들을 모두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경제면에 있어서는 경제 주체 또 경제적 의사 결정 권한을 전부 그 분산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완전히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집중도 뭐 몇 사람한테 불과 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권력 집단한테 전부 집중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의사결정 권한이. 네. 근데 이제는 경제 주체인 개인 또는 그 집단의 무수한 집단에 전부 그 의사결정권을 되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되찾는 것이 또 돌려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의사결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첫째 요소라고 난 봅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경제력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집중된 경제력을 이거 역시 다 분산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 경제력 집중 혹은 부의 집중 무슨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좁히는 거죠. 분산을 시키면 결국 형평 네. 또 분배 네. 그러니까 이제 부를 분배함으로써 경제력을 분배함으로써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이제 집중해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라는 건 뭐 요새 많이들 지금 해설도 나오고 뭐도 의견도 발표하고 하는데 요약해서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집중해서 분산인데 의사결정권을 집중해서 분산시키고 경제력의 집중을 이걸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 그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예. 최 박사님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원인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집중된 데 근본 원인이 있죠. 네. 의사결정권이 집중이 되어 있고 네. 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부가 집중되어 있다. 네. 여기에 이제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고치는 뭐 방법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세금을 가지고 이걸 고치는 게 가장 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즉 어려운 말로 하면 세제 개혁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면 가진 자를 위한 세제가 되어 있어요. 네. 가진 자.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기업도 대기업을 유리하게 하는 네. 중소기업보다도 네. 또 농업보다 도농간도 이 농업보다도 공업 네. 이렇게 그 또 이 소득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있는데
이 우리들은 다 이게 근로소득층이란 말이에요. 네. 이 근로소득층은 굉장히 무겁게 돼 있고 네. 이 자산소득 네. 가령 돈이 많아서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이자를 딴다. 네. 증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배당금을 받는다. 이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또 땅이 많아서 남한테 빌려준다. 지대 소득 이런 건 이게 뭔가면 자산 소득이거든요. 네. 그건 지금 가볍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사업 소득, 이 사내 유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세제가 아주 지금 보면 불공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앞으로 뜯어 고쳐야 이게 이제 시급한 문제로 봅니다. 세제 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뭐 곧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당국의 발표를 보면 세제 개혁을 해서 이 가진 자한테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갖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네. 이래 이제 이게 소득의 재분배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재분배.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올해도 그 노사 분규가 심하게 그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최 박사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작년에 뭐 우리들이 체험한 바와 같이 그 학생들 시민들의 항쟁 다음으로는 그 노사 분쟁이 아주 심했는데 그 동안에 이 우리나라에도 뭐 이 헌법에는 노동 상권이라고 해서 명색은 거기 헌법에 다 명시가 돼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노동 상권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면 헌법에는 거기 나타나 있지만 하위법에서는 모두 그걸 유보하는 또 제약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던 것이 결국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그 폭발을 한 거지. 네. 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당국에서도 그 실질적인 노동 상권 보장을 이 새 헌법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그 노동 상권이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헌법에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하던 노동관계법을 모두 고쳤거든. 네. 물론 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여간 지금 고쳤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아마 노동운동도 해야 할 거예요. 그 작년까지는 뭔가면 그거 우리 못하게 한 거니까 그것대로 했다간 우린 뭐 자기들의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서 선파업을 하고 후보도 타업하는 방식을 취했거든. 네. 우선 때려 붙고 보자. 네. 응? 뭐이 법대로 하면 이거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응? 근데 이제는 뭔가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게 돼 있어요. 네. 또 그렇게 우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노동운동을 해도 작년의 노동운동과 금년에 하는 이 노동운동은 질적으로 다르지. 네. 그러나 작년에 이제 그 노동 그 운동의 결과로서 뭐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로자가. 그러나 그거는 과거에 그 밀렸던 거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걸 조절할 때까지는 이게 상당히 진통이 있을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지금 모두 걱정들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저 춘삼월이 되면 이게 응?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로자층도 그렇고 지금 경영자층도 제가 그 의견을 내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 경영자 측도 이 건전한 노조 활동이 그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걸 난 인식했을 줄 알아요. 작년 그 분쟁으로. 네. 그래서 뭐 작년 같지는 않고 앞으로 뭐 이 일조일 속에 아주 우리가 뭐 만족할 만한 노사 협조가 이루어진다고는 어렵지만 하여간 상당히 그 발전된 양상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역시 그 저임금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자꾸 봉급 생활자들의 근로자들의 봉급을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그 선진국과 자꾸 수출 경쟁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과연 최 박사님 생각에 옳은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기업하는데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인지 전적으로 잘못된 얘기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을 지금 27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 발전을 했는데 그 원동력은 그 어디 있냐 하면 이걸 뭐 지금 우리가 정말 이걸 냉정하게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기업가들의 노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이 저고가 네, 또 저임금 네, 이 두 가지의 힘이 컸거든요. 네. 그건 뭐 지금 다들 인정할 거예요. 네, 다들 인정해. 그래서 저임금으로 가지고 값을 싸게 해서 상품에 가격으로 국제 시장에서 이겨보자. 네,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 우리보다 가격이 더 싼 데가 나오고, 네, 그 이제 그 우리를 지금 뭐라 그러면 중진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또 신흥공업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를 쫓아오는 지금 국가가 중공을 비롯해서 이게 뭐 태국이다, 이 필리핀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지금 쫓아오는데 거기가 지금 뭔가면 우리가 여태 해오던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네. 노동력은 풍부한데 기술이 부족하다. 네. 자원은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거면 결국 국제시장에 나가서 이기려면 값싸게 하는 도리밖에 없단 말이야. 네. 기술로는 이길 수 없다. 즉 질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네. 양으로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한계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제는 우리가 뭘로 해야 하는 거면 품질을 좋게 해서 질로 또 고부가가치 있는 고가인 상품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나가지 얼마 안 되겠다. 또 거기까지 왔고 우리가 지금 네. 기술도 상당히 지금 뭐 혁신됐고 또 개발도 이제 하고 네. 그래서 이 저임금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기업가도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경영자 기업가들이 이렇게 생각. 그야말로 이 의식의 전환. 네. 참 이거야말로 여기야말로 이 오늘날의 말로 기업가들 경영가들이 하루속히 의식의 전환. 네. 저임금으로서 무슨 이제 국제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상품을 팔아본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고 네. 우리도 다른 선진국 모양으로 질로 네. 질 좋은 걸 만들고 네. 또 그다음에 뭔가면 부가가치가 많은 네.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그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네. 필요하다. 봉급 생활자가 예를 들어서 봉급이 100원 올라서 10%가 올랐다고 그러면 물가가 예를 들어서 15%가 올랐다고 그러면은요. 동시에 그러면 10% 오른 봉급의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역시 봉급 생활자는 물가가 굉장히 예민한데 그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무슨 그런 그 경제 정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후정권도 그랬고 무슨 지금 뭐 신정권이라고 할까? 하여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걸 자꾸 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물가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이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 그럼 이게 왜 오르느냐 이게. 이 물가 오르는 원인을 이걸 뭐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면 이 그 물가 올릴 잠재력을 지금 길러왔어 그동안에. 가령 70년대 후반에 그 중화공업이다. 응? 그 중화공업을 무리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중복도 되고 과잉도 됐어. 그게 지금 80년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실기업으로 됐거든.
그게 건설이다, 뭐 해운이다, 조선이다. 요새 조금 이제 풀리지만 그때 너무 이제 돈을 쏟아놨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부실기업화하고 부실기업을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또 지금 본 거면 정리한다고 돈을 또 풀어놓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최근에 와서 대통령 선거라고 그래서 선거자금 풀어놓고 그러니까 뭐 요새 자꾸 요새 뭐 이 물가 오르는 건 요새 무슨 돈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거로 이렇게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여러 해 전에 뭐 있어. 그게 이제 누적되고 해서 요새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난 앞으로 물가는 이게 더 오른다고 봐요. 왜 그런 거면 이제 뭐 총선 이런 게 때문에 총선 있지. 또 그다음에 무슨 지방 자치제 하면 또 있지. 그러니까 돈을 그동안에 너무 통화를 너무 이게 많이 산포를 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릴 건 뭔가면 이방 저거는 걷어들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 통화 증가를 통화량 증가를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통화가 증발이 됐다. 그 뜻은 뭐 아시죠? 수출 많이 하면 결국 이제 수출한 액만큼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해외 요인으로부터 이렇게 통화가 팽창을 했다. 그래서 통화 인플레이션이다. 이래서 뭐 그 수출을 좀 조절해야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무슨 난 큰 뭐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런 거면 그거 수출 많이 해서 우리나라 돈을 많이 바꿨다. 그래서 통화가 이렇게 많아졌다. 그거 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내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는 건 빚투성이거든.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재무 구조를 보면 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빚이. 지금 아마 350% 되나 이 재무 구조에서 부채 비율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빚 갖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외화 많이 벌어들였으면 그걸로 또 아직도 빚이 300 수십억 달러 있으니까 이것도 갖고. 그런데 그 우리가 쓰고 더 이상 앞으로 정말 이 통화 조절을 아주 잘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경제학을 전공하시게 되셨을까요? 나는 원래 이 미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 국민학교 또 중학교 다닐 때 이 그림에 내가 소질이 있었던 분이에요 아마.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이 그 그림이 그때 도화라고 그랬는데 도화 선생인데 그래서 나를 보고 장차 넌 미술학교를 가라고 그런 권유도 받아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요새는 미술가도 뭐 괜찮더군. 네. 대학아들이 되면 뭐 남부럽지 않겠다. 참 처세들하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 때만 해도 그거 하면 바꾸는 거로 그렇게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자꾸 그 경제학을 해보라고. 네. 근데 그 경제학이라는 게 이 일제하에서는 가리키는 곳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이라고 이제 그때 경성지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이 경성지국대학인데 거기 법문학부라고 있거든. 네. 인문사회관계는 부가 하나예요. 요새 같으면 그 단과대학이지. 그 법문학부, 의학부, 뭐 이공학부 셋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법과 문과만 있단 말이야. 네. 경제과, 정치과는 없어요. 네. 그는 식민지 대학에는 그건 안 두기로 돼 있거든. 네. 그 위험한 학문이라고 그래서 그건 안 두기로 돼 있단 말이야. 네. 정책상. 네. 그래서 이제 그 남 안 해보는 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경제학을 한 반항심인가 일종의 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학창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기억나는 일이 없으십니까? 근데 뭐 우리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공부하는 거라 네. 하여간 특히 거기서도 그 외국 사람 중에서도 그 일본 사람을 이겨야 하는데 네. 그거 뭐 이기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밖에 도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숙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대학 도서관 열기 전부터가 기다리는 거지. 네. 그 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모두 그랬어요. 네. 아마 대학 도서관은 그 식민지 학생들이 먼저 가서 점령했어. 아하, 응? 네.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네. 나 때에도 뭐 경제학부 나 하나밖에 없었고 한국 사람. 법학에 뭐 한둘, 농학에 하나, 그래 모두 서너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출퇴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지내고 강의 시간들하고 또 시간 나면 도서관에 가고 그거를 되풀이하는 거랬지. 네. 그러니까 다 공부에 말하자면 뭐 그거 이외에 네. 뭘로 경쟁이 돼.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젊은들보다 앞서는 게 저거다 해서 다 공부에 미쳤었지. 뭐 지금 생각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내가 대학을 나오고 이어서 대학원에서 또 연구를 하고 또 조교를 하고 외국 대학이지만 조교를 하고 그때 한국 사람으로는 아마 나이은 이 경제학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 해방되던 해에 내가 이 경성대학에 출장을 오게 됐었어요. 네. 그때. 여기 그 규장각 도서 네. 그게 이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도서관 지하실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내가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 문헌을 이용하러 왔다가 출장 왔다가 여기서 그냥 8월까지 내가 5월에 왔는데 8월까지 있게 됐어요. 근데 9월부터는 내가 여기 경성대학에 부임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뭐 눌러 앉았지. 네. 그래서 45년 그러니까 군정이 실시되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제국을 띄고 경성대학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내 최연소 그때 내가 31인데 연소 교수로서 취임을 하고 그다음엔 경제과를 만들어야겠단 말이야.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식민지 하에선 법과 문과만 있었지 네. 경제과 정치과가 없었거든. 네. 그래서 그 외국에서 특히 일본서 혹은 경제학 정치학 하다가 학병을 갖다 돌아오는 사람은 어디서 봤느냐 말이야. 네. 그리고 군정 당국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다가 그 두 과를 만들고 외지에서 도는 사람 받아들인. 그래서 그 경제과를 거기다 처음으로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시작하신 것은 45년이시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럼 38년부터는 일본서 강의를 하셨군요. 구주 아, 예. 제국대학에서 예. 40여 년간 교단에 계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만요. 예. 제자 수가 대단하시겠습니다. 제자는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 네. 내가 대학을 경성대학서부터 시작해서 동국대학의 정경학부를 처음으로 가서 만들었고 거기 경제과 만들었고 또 중앙대학에 가서 경성대학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초대학장을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 50년서부터니까 거기도 부산 피난에서부터 그때는 이제 경제학 교수가 없어서 나 혼자 세 군데 네 군데를 겸임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상대, 연대, 고대, 동국대, 중앙대, 심지어 이화대학까지. 그림에도 대단히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조예가 무슨 조예? 그림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국민학교 그때부터 그림을 중학교 그리셨습니까? 때 열심히 그리다가 이제 중단이 됐지 수십 년. 네. 하다가 내가 197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가서 있을 적인데 그때 뭐 주말이면 상당히 한가해. 뭐 여기 같으면 주례해다 근데 주례도 없고 대학원 강의도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6개월 동안 내가 아주 시간을 많이 가졌어. 그래서 야 이거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독일서 내가 그 화구를 다시 장만을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제 들어보는 거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폭을 내가 장난이지 뭐 그러니까 그려보고 그리고 화구를 가져와서
이제 한국 가서는 내가 주말을 좀 가져봐야겠다.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선 주말에 일들을 전부 딴 걸 적어오고 네.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지. 네. 그래서 그 몇 폭 저거 장난을 했는데 그 뭐 와 보는 사람들이 아 이거 가지고 그 전시회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한 번 했지 77년인가 네. 아마추어. 아닙니다. 저 대단한 그 경지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장난하는 거지. 근데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신지 또 최 박사님의 경우는 어떠신지 이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남보다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지금은 뭐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 과거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 돈 버는 그 원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돈을 또 벌면 네. 이 두 가지를 하는 건데 네. 이 분업일을 해야지 네. 돈 버는 원리를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은 그것만 해야지 그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하느냐. 네. 그래서 난 오늘날 그냥 아주 그건 완전히 그 분리야. 네. 난 돈하고는 아주 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지. 여기 지금 쌍용 투자금융이라고 있어요. 네. 쌍용 재벌의 그. 네. 근데 거기 그 쌍용 투자금융의 사장이 내 서울대 상대 제자인데 그 동료들이 이번에 모두 다 여기 총리 뭐다 뭐 부총리 응? 뭐야 청와대 비서 수석 비서관 모두 일체 그 고기들이 되는데 그 쌍용 그 투자증권사 사장 그이 오전에 나한테 그 증권을 하나 보내서 주권을 5천 원짜리 네. 연초에 선물로 네. 그게 뭐 등기가 왔길래 뜯어보니까 5천 원짜리 주권이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세배로 왔길래 자네 그건 왜 나한테 보냈나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 뭐 증권 얘기는 많이 막 하시지만 실제 증권은 못 보셨죠. 그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그 하나 이런 거다 하고 보내드린 겁니다. 가지고 네. 계세요. 그런 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을 증권 한 장도 아직 못 보시면서 경제학을 강의를 하셨군요. 네, 그만큼 돈과 연이 무엇이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족들은 불평을 안 합니까? 경제학을 하신 분이 이렇게 돈과 멀다고요? 그거 우리 난 권력하고 돈하고 그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요새들 만나면들 물어요. 네. 모든 내 제자들이 지금 정년퇴직을 하거든. 네. 지금 그 뭐 어떤 사람 만나면 나보다 돈 들겠고 그래. 네.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네. 권력 금융 멀리하면 네. 뭐 건강 만 모두 그거로 망하고 흥하고 뭐 죽고 야단하냐 그 금력 권력 때문에. 난 그거 뭐 아주 그거 톤난 뭐 아주 멀리 한다 네. 옛날부터.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은 사남매입니다. 네. 사모님하고요. 아들 둘, 딸 둘. 네. 저 다들 뭐 지금 출가들 다. 네. 뒤를 이어서 그 경제학하는 자녀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수학을 언더그라듀에이트해서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했고 네. 또 하나는 대학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은 경영학을 하고 그래서 다 난 저 좋아하는 걸 모두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둘 다 지금 실업계에 나가고 있고 네. 딸 둘인데 하나는 이제 하나는 교수로 지금 있어요. 네. 걔는 음악을 네.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 박사님께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박사님께서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좌우명이라고 그 전에 그 뭐 어떤 잡지사에서 부탁이 와서 쓴 것도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수려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보면 백인당이다. 이제 우리나라 그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도 주부하고 가장이 기거하는 방에는 백인당이다 하는 세 글자를 붙인 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많고 이 온돌방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정을 이룩해 가는데 그 밤낮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그 참아라만 하는 그건데 네. 100번 참아라. 네. 다음 사람이. 저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난 지금 뭐 앞으로 낙관합니다. 네. 그 동안에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이라고 난 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이라고 보고 또 그건 결국 우리나라 그 국민 뭐 개개인이 전부 그 두뇌가 우수화되는 걸 참 우리가 이 국에 나가 보면 아주 그 뭐 여실히 느끼는데 그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 미국의 대학도 그렇지만 각국 그 대학에 가 보면 그 우리나라 학생들 아닌 데가 없는데 모두 우수해. 근데 전부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인적 자원 결국 이 두뇌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이 민족의 자원인데 이 두뇌가 앞으로 참 나는 우리나라 그 크게 큰 일을 전부 담당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정치도 이제 난 민주화는 이제 역행을 못 한다고 봐요. 시간은 많이 걸릴 거야. 정치의 민주화도. 그러나 역행은 난 안 한다고 봐요. 할 수가 없다. 이제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하도 높아서 절대로 민주화의 역행을 못 한다. 그 대신 시간은 걸린다. 그러니까 정치와 민주화가 된다면 경제 민주화하고 합해서 뭐 놀라운 참 21세기 가서는 놀라운 우리 민족이 되지 않을까 아주 낙관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아니면은 필연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약에 네, 나는 그 황금만능주의가 이렇게 팽배했다면 뭘로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 뭐 자본주의 체제를 취한 나라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네. 지금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거의 다 경제 체제는 이 자본주의 체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문제가 다 있을 거다. 네. 지금 그 물질 만능이다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을 거다.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물질 만능이라는 걸 아주 모두가 이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단기일에 딴 나라에서 50년, 100년 걸릴 그 경제 성장 발전을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0, 30년 내외에서 이렇게 이룩했단 말이에요. 네. 그 거기서 그 성장 발전 과정이 모두 비정상적인 게 굉장히 많아. 네. 노말이 아니라 에버노말. 즉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의 원리는 그 경쟁인데 자유경쟁. 그러니까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경쟁을 시작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룩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놀라운 성장 발전한 게 전부가 그 인위적으로 이루어졌어. 즉 특혜로 모두 특별이라는 걸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이 빈부의 차도 이렇게 심을 수가 없고 경제력의 집중도 이렇게 심을 수가 없고 부의 집중도 이렇게 심을 수가 없거든. 거기에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느끼는 그 물질 만능 이거 의식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난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바삐 경제가 민주화돼야 한다는 걸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말이야. 왜 이렇게 지금 뭐 아주 사회가 좀 어지러운데, 네. 모두 불안해 지금. 불안하단 말이야. 아니 정치적으로 불안하던 그거보다도 이 사회 생활하는 게 아주 불안해. 이렇게 도덕이 많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이렇게 불량 소년의 문제, 불량 청년의 문제 이렇게 가속화된 곳이 별로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 그거는 게 이게 너무 급속한 성장 발전 거기에서 그 결과한 게 그 격차 그 문제가 이게 앞으로 잘 해결되면 이런 문제도 난 점진적으로 해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미국이라든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선진 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 보호무역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그 나라들을 이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 가지로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상 개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흑자를 이루었다는 게 불과 근래 아닙니까? 네. 2, 3년 됐는데 흑자. 그러니 대만 같은 데는 우리가 경쟁 국가인데 거기는 흑자가 벌써 60년대에 그 흑자를 보통 이루었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거기선 이 참 개방 압력, 통상 마찰 또 개방 압력에 그 대처해서 모두 그 정책을 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 불과 2, 3년 그 흑자 이걸 맞잡고 이걸 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아까 잠깐 내가 언급했지만 너무 그 우리나라에선 이런 국내 경제 문제도 있지만 이 국제적인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 정보를 독점해. 정보도 독점하고 있어 정부가. 이걸 일찍 공개하고 국민의 여론을 듣고 그 관계 집단들의 의사를 듣고 했으면 이 대책도 난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갑자기 꼭 요새 보면 뭐 배낭 안에 무슨 문제가 나가지고 배낭 안에 저거는 이런 그 감을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모든 이 어려운 문제를 다 국민과 같이 말이지.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들이 의사를 안 듣고 어떻게 해? 왜 종들이 며칠 배 가지고선 자기들이 저거 해서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보를 우선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정보는 국민한테 이게 공개하고 그리고 같이 참 이걸 이해하고 또 국민의 협조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좋은 난이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네. 오늘 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참 비경제 전문가들 앞에서 알아듣기 쉽게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오래오래도록 좀 그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많이 좀 그 재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시면 좀 고쳐주시고요. 제자들도 많이 더 오래오래 강의하셔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부디 조진 박사님께서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